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 전기전자 전공에 대해서 과목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리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회로이론인데요.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전기전자 전공을 했을 때 2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내가 전기공학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학기에 나눠서 배우고 어떤 학교는 한 학기에 나눠서 배우는데 제가 가져온 리뷰는 한 학기에 배우는 그런 굉장히 많은 범위를 다루는 그런 과목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1학기 거, 2학기 거 이렇게 나누면 1학기 거는 별 하나짜리, 2학기 거는 별 3개짜리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어려운 쪽에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별 2개밖에 안 돼. 사기네, 사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충 평균을 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어차피 중간고사만 보고 드랍하면은 별 3개짜리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별 2개짜리로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드렸고요. 근데 수식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풀이 시리즈나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미분방정식 풀이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와, 이거 너무 복잡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안심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요 정도 수식이 그리워질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전기공학의 범위 내에서 한정을 짓고 하다 보니까 회로이론이 어려운 수식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공학수학 정도 혹은 공학수학보다 더 랭크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 복잡도는 딱 별 2개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합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적합 유형이라는 게 친구들마다 다 자기 성향이라는 게 있죠. 어떤 친구는 문제풀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뭐 긴 수식을 전개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려운 이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에 적합한 유형은요. 다짜고짜 그냥 문제 제일 많이 물어본 족보형 인간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따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부터 알아볼까요? 자, 맨 처음에 일단 회로이론에는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를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 편에 있는 이런 과목들은 만약에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 배운다라고 하면 1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이고요. 단원들이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2학기에 배우는 단원들입니다. 색깔이 다 다르죠? 이 색깔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하얀색으로 갈수록 쉽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1학기, 2학기에 나눴을 때 1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보통 한 학기에 이걸 다 배운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해서 아니면 OPMF 정도까지 해서 중간고사가 딱 끊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에서 요하는 거는 내용이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문제수를 제한 시간 내에 많이 준 다음에 스피드 싸움 혹은 계산 실수를 누가 안 하나 싸움 요런 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빨개질수록 물리학적인 개념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공학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대비를 했어야만 여기까지 충분히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원별 난이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 대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회로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 문제를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까봐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일단 키르요프 법칙이라는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가 용어는 많이 들었어요. 전류 같은 거는 들어온 전류 나간 전류와 같다. 어디에서? 노드에서. 그리고 전압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위를 이렇게 전압 차이를 한 바퀴씩 돌면은 똑같다라는 뭐 요런 법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문제 유형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면요. 굉장히 그냥 복잡한 회로입니다. 복잡한 회로인데 우리 못 보던 기호가 있죠. 저거는 종속 전압원이라고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그런 전압원을 의미해요. 전압원이 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뭐 10V 이렇게 상수값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미지수를 여러분들이 최소의 개수를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미지수 개수의 만큼 식을 또 세울 수가 있느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고 답까지 정확하게 이끌어내서 단위까지 정확히 쓰느냐. 요게 이제 키르요프 법칙에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웬만하면은 공학용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학교에서는 공학용 계산기를 최소 TI 이상으로 준비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특히나 말이죠. 어려운 개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피드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드가 올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계산 실수를 하는 거를 검산하느라 아니면 계산 실수를 했나 안 했나 불안해가지고 앞에 걸 다시 보느라 시간 소모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와서 재수강하고 미래 진로가 달라져요. 그러면 결국 자기 손해인데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지금 투자하는 뭐 10만원, 20만원 정도가 물론 작은 금액 아니죠. 근데 한 달에 여러분들이 5만원씩 아껴서 저금을 하면은 여러분들 계절 학기 나중에 재수강하거나 아니면 재수강할 것 때문에 한 학기 더 다니면은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대 입학했을 때 투자를 해야 할 만한 음대생이 악기 사는 거 가지고 돈 아끼지 않는 것처럼 공대생 입장에서 공학용 계산기는 꼭 행렬 매트릭스 연산이 되는 혹은 아니면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풀어지는 그런 정도 급으로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태블한 노턴 등가회로, 태블인 노턴 등가회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짜고짜 그냥 요런 거 주고 등가회로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굉장히 좋죠. 우리가 태블한 노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바로 적용하면 되니까 족보형 유형 친구들이 요런 유형이 강해요. 근데 이제 좀 더 교수님이 여기서 변별력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왜냐면 중간고사 거에서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을 가져갈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키르요 프로 풀어야 되나 태브나로 풀어야 되나 약간 헷갈리게 그냥 복잡한 회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키르요 프로 풀어야겠다라고 스피드형 친구들은 그걸로 그냥 뭐 미지수 개수 사본 다음에 씩 쫙쫙쫙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태블한 노턴 꼴이 있는지를 보고 최대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을 보는 그런 유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유형들을 못 푸고 다른 유형을 푼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가 있어도 스피드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한 노턴 등가 회로를 볼 때는 항상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키르프 법칙 문제 안에서도 내가 혹시나 태블한 노턴을 통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요런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회로이론은 요런 과목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은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뭐,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하는 친구들은 이제 두 번째 학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1차 회로와 미분 방정식, 요거 같은 경우부터 이제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인덕터는 뭐 전자기 유도 현상 때 배웠었고,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배웠어요? 뭐 Q는 CV, 뭐 축전기의 용량, 뭐 요런 거 할 때 배웠었나요? 그런데 그게 그 전자기적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회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순수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의 이해를 높게 한 친구들이 점수를 많이 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I는 C dV dt 아니면 V는 L di dt 요것만 외워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족보형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 C 같은 경우에,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연속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닫았거나 열었다가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캐패시턴스 양단의 전압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값과 아니면 뭐 수렴값 요런 거를 정해서 미분방 형식으로 푸는데 그 조건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 인덕터 캐패시터에 대해서는 기본 공식이랑 미분방 형식 푸는 방법, 일반의 특수의 혹은 라플라스 변환 요런 거 약간 알 필요가 있어요. 공학수학에서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회로 이론이란 과목을 처음 배운다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해이해지기 쉬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잠깐 공학수학 때 거를 복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변압기와 교류회로 이런 굉장히 처음 보는 복잡한 회로가 나옵니다. 회로 이론이 그냥 RLC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보는 친구들은 여기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이 무너질 때 내가 하나만 잡는다면 중간고사 때 내가 잠깐 삐뚤어져서 실수했던 그거를 충분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점수를 왕장장 다 깎는 교수님들은 잘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를 때는 한 줄도 못 쓰기 때문에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라는 게 결국에 뭐냐, 어떤 전압을 뭐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때 쓰이는 어떤 장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원리는 이래요. 우리가 인덕터를 보면 여기 점이 찍혀있죠. 우리가 인덕터가 뭐예요? 코일이죠. 코일이라는 거는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이 생기는 애입니다.
근데 그 자기장이 코일이 두 개가 연달아 있네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을 통해서 코일들이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영향을 받는 것 때문에 어떤 다른 회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다른 회로의 전류나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회로예요. 근데 사실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여기서 중요하기보다 변압기가 회로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이거를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풀지. 그러니까 이게 변압기만 한다고 문제가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 키르요프 법칙, 노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미분 방정식까지 풀어야 되는 그런 끝판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약간 빨갛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챙겨줘야 하는 과목이 바로 회로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일단 미분과 적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막 엄청나게 막 복잡한 우리가 그 일반 물리에서 나왔던 그런 복잡한 형태의 적분을 외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초월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x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그거의 응용이에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미분과 적분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일반의 특수회를 통해서 푸는 방법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역시 알아야 됩니다. 풀이에는 사실 공학수학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좀 여기에서 다루기에는 메인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풀이에라는 문제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회로도 엄청 복잡하고 풀이에도 엄청 복잡할 가능성은 적고요. 풀이에가 복잡하면 회로가 간단해지고 회로가 복잡하면 풀이에는 개념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풀이에 너무 모른다고 회로이론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요. 라플라스 변환은 근데 중요해요.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챙겨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와 페이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학수학에서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와 페이저 배울 때 좀 굉장히 포기하고 싶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드랍 기간은 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배를 타고 끝까지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이저를 제가 잠깐만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교류 전압을 통해서 회로에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60Hz면은 회로 전체에서도 그 L과 C가 어떤 크기로 있든지 60Hz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도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다 60Hz면 굳이 60을 써야 돼? 라는 생각에 그냥 뭐 위상만 그럼 가지고 표현하지 뭐 이런 식으로 위상만 가지고 어떤 회로를 표현을 해서 교류 회로의 과도 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어떤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제가 지금 말한 그 한 문장만 이해하고 페이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회로이론 과목 들을 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대 평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뭐 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돼요. 일단 스피드형 인간이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계산 실수가 일단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 어떤 공식이 필요한지 굉장히 빨리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전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중간고사까지 굉장히 강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로이론 중간고사 때까지는 물리적인 내용이나 뭐 그런 특히 어려운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친구들이 제일 시험을 잘 볼 겁니다. 아니면 한두 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요것만으로 기말고사까지 챙기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말고사까지 가면은 이제 아까 변압기 봤었죠. 물리적인 이해나 이런 것도 약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잡한 회로, 태분한 노턴 회로가 들어가 있는 키르요프 법칙 문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 회로를 간단히 해야지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기말고사에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탐구형 친구, 탐구형은 어떤 친구냐? 어떤 복잡한 이론을 봤을 때 그거를 자기가 완벽히 이해하기 전까지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간고사 공부할 때 연습 문제풀이나 기출풀이에 대해서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그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에서 그래 탐구형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이 백그라운드가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니 2학년 때 갑자기 탐구형이 됐겠어요? 1학년 때도 탐구형이었겠지. 그럼 공학수학이랑 일반 물리학도 탄탄하게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고사도 뭐 나쁘지 않게 한 A-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말고사 때 이런 친구들이 이제 최고죠.
기말고사 때 점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용이 어려우면은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평균 10점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교수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교수님은 문제가 계산이 쉽거나 아니면 응용을 덜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더욱더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100점, 아닌 친구들은 손도 못 대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충분히 엎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는 점수 차이가 그렇게 과목별로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실수한 거 한두 개 문제 정도 차이니까. 근데 기말고사 때는 드랍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예 뭐 거의 손도 못 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역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잠깐 쉬고 싶다라고 해이해지는 그 뭐 MT도 가고 요런 그 시점 있잖아요. 근데 그때 회로회로 난이도가 급성장을 하거든요. 이때 탐구형 친구들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이때 자기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강점을 살려서 기말고사 때 적어도 1, 2, 3등 안에 랭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성적을 A 플러스 혹은 A0까지 가져갈 수 있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걱정하지 않는, 여기서 가장 자기 두각을 드러내고 자기랑 가장 성향이 잘 맞을 것 같은 친구들, 바로 족보형 친구들입니다. 족보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냐면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내용을 깊게 파기보다는 귀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 나와요. 그러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끝끝내 이제 막 물고 늘어져가지고 막 책을 2개, 3개 보면서 이제 익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족보형 친구들은 답안지를 바로 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면서 자기가 익히는 친구들이에요. 요런 친구들이 회로이론에서 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A0를 무난히 맞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중간고사에서 A 플러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도. 근데 스피디형 친구들보다는 중간고사에 덜 맞기 때문에 살짝 랭크 아래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족보형 친구들이 물론 잘하겠지만 교수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학기에 따라서. 내가 족보를 한 번도 내지 못 본 신임 교수님이 들어왔다. 요런 경우를 대비를 하다 보니까 탐구형 친구보다 약간 종합적인 성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탐구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어렵지 않은 경우에 A 플러스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한 족보형 친구들이 회로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제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종합평가 한번 볼까요? 일단 종합평가에서 우리 난이도 측면에서는 별 2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물리도 잘 알아야 되고 공학수학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회로이론이 별 1개짜리, 반개짜리로 가기엔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식 복잡도에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2차 방정식 이상으로 잘 나오지도 않고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솔루션이 나와 있는 쉬운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주어져서 수식 복잡도를 그렇게 높게 드리진 않았어요. 뭐 프리에도 나오고 막 라플라스도 나오고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할리데이나 뭐 공학수학 같은 데서 훨씬 어려운 수식 복잡도 다 이미 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수식 복잡도 별 3개, 4개 줘버리면은 할리데이도 3개, 4개 줘야 되고, 뭐 공학수학도 3개, 4개 줘야 되고, 그럼 우리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양자역학, 막 시노미 시스템 이런 거는 별 몇 개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걔네들보다 덜 복잡하다는 의미에서 2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리요구성이라는 거는 일반 물리 혹은 전자기하학적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냐, 요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L이나 C 아니면 변압기, 커플드 인덕터 이런 거 할 때 엄청나게 뭐 가우스의 법칙, 뭐 맥스웰 이퀘이션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가 회로 안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정도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한 별 2개짜리. 그래서 회로이론 전체 난이도는 종합적으로 했을 때도 한 별 2개짜리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합한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족보형 친구들, 탐구형 친구들도 여기서 좋을 수 있고 스피드형 친구도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두각을 드러낼 친구들은 족보형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족보형 친구들이 회로이론에서 맨 처음 자신감을 얻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공부 방법을 설정하고 쭉쭉쭉쭉 밀고 나가려는 성향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처참히 무너지는 걸 제가 바로 다음 과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로이론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